정말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는 최측근. 그냥 본인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내 최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말 순정 100%의 그럼요. 인정 유권 해석을 받은 분이신 김용 유권에서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은 징역 5년 중형이 또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또 큰 타격이 된다는 이제 지적이 뭐 잇따르는데 좀 짚어주시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법정 구속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동안 1심에서도 무슨 그 자기 핸드폰 일정표 만들어서 조작해서 내고 또 맞아요. 유증까지 와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경기도 뭐 상권진흥연구원장이 와갖고 뭐 그때 그 시간에 자기를 만났다는 등 나중에 그래서 그걸 교사한 사람은 구속까지 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판에서 자기 벌 안 받으려고 아주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증거처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그 정도 사람들.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믿을만하다고 인정하는 것 생각하죠. 같아요. 예. 2심에서도 똑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타임라인을 조작해서 구글 타임라인 그게 사실상 조작했다고는 확인 안 했지만 이거 조작한 것 같다라고 조작할 사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예. 배척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타임 구글라인 내서는 사실은 그때 안 갔어요. 그런데 그때 재판부 판결문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핸드폰 2개다. 핸드폰 2개고 2개만 하나 가지고 얼마인지 그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해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냥 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법원을 상대로도 아주 태연하게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예. 그게 다 배척돼서 이제 징역 5년에 법정 구속됐단 말이에요. 예. 뭐 제가 뭐 우리 저 장원준 앵커가 더 잘 아시지만 바로 그러한 그 유유상종에 맞는 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 거짓말은 뭐 좀 이따 삼성센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건 거기서 끝나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주위에 있는 측근이라는 분신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고라는 게 기본이고 맞습니다. 하나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 김용이 지금 법정 구속된 이유가 뭡니까? 유동규랑 이 남욱이랑 이 정진용이랑 이 대장동 일당들 예. 애들한테 돈을 받아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예. 그러면 아니 무슨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 사람이 골렸다고 줍니까? 예. 뭐 1, 200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아는 사람이니까 대선 경선에 돈 많이 들 테니까 보태 쓰세요. 100만 원 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니 5억 6억을 갖다가 현찰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건 맡겨놨든지 받아야 될 돈이 있든지 지분이 있든지 그게 하나고. 재판부가 사실 이번 김용 전 원장 부원장 판결문에도 네. 이런 그 민간업자들한테 받은 1억 원은 김용이 당시 스스로의 시의원 재산보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에 더 공들여 있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의 주된 목적은 이재명의 재선 선거운동 자금이라고 그럼요.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구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대장동 업자들이 그렇게 맡긴 돈 찾아가듯이 줬을 때 낼름낼름 갖다 주는 것은 덥석덥석 갖다 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경선 한다니까 돈을 주라고 하니까 준 거고요. 예.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판결문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김용이 결정하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알면서 줬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결정할 걸 알고 줬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대장동하고 무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결정적 유죄로 증거로 될 수 있는 판결문이 하나 나왔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이 용도입니다. 용도. 예. 그러면 6억 되는 돈, 5억 되는 돈을 현찰로 받아서 김용이 뭐 꼽을 쳐서 배달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은 지금 김용 부원장은 배달 사고 안 낸 거로 안 낸 거죠. 유동규가 중간에 뭐 1억 얼마 배달 사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어쨌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5억 넘는 돈을 현찰로 가져가서 선거 캠프에 가져가 총괄 부본부장이었잖아요. 예. 사실 총괄 부본부장이 사실 실세입니다. 돈을 거기서 다 준비해서 만지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이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예. 총괄 본부장은 그냥 그 배지 중에 한 명 얼굴마다 예, 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유동규가 밝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호남의 선거인단 모집을 필요했다고 썼잖아요. 돈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돈을 출처를 그러면 출처뿐만 아니라 용처를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선 경선도 사실은 이게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무 일 없었던 대선 후보라 그래도 이 정도 일만 터졌어도 아이, 이걸로 하차해야죠. 수사받고 하차하고 그럼요. 그랬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정말 워낙 큰 덩어리에 뭐 부패 혐의나 뭐 이런 이 형사법적 유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검찰 기소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이것도 기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이제.
아 이재명 또 뭐 이런 거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그래 그 사람은 꼭 그럴 수도 그럴 만도 해. 그럴만도 해. 그러고도 남아야지. 그러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범죄 혐의자와 무수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지금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자칫하면 이 사람한테 정권이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김몽의 법정 구속과 징역 5년형 선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맡겨놓는 것처럼 자기 지갑에 보관하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던 거 예.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선 자금으로 필요했을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었던 김용이 그 돈을 갖다 쓴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리고 근원부터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와 비리로 그냥 점철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어? 거짓말로 시작해서 한번 할까요 또? 하셔야죠. 아니 왜냐면 우리 아니 저작권이 우리 저 저작권이 아니고 그건 뭐 많은 법조인들로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합친 건데 우리 교수님도 요새 그 광변 잘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가서 그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장원진 앵커한테 들어서 내가 저작권을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원진이란 말은 제가 결국 안 했지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 간단히 주세요. 정리드리면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거 아닌데 거짓말했을 때 처벌받는 게 딱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선거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선거하면서 거짓말한 거. 그렇죠. 이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년 받은 거죠. 2심 재판 중인 거 아시잖아요. 이재명이 받았어요. 이재명.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전에도 경기도지사 때 또 했죠. 형을 정신병원에 관계의 강제로 넣지 병원에, 않았다. 관계로 그다음에 시켰다. 나 그 검사 사측은 누명 썼다. 이걸로 사실은 그렇죠. 2심에서 징역, 벌금 300만 벌금 원까지 300만 나왔어. 원 받았죠. 배치 떨어질 뻔했어요. 당선 근데 이걸 무효예요.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뒤집었죠. 이상하게 네. 이상한 논리로 네. 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라는 이상한 이유로 이제 풀어줬는데 여러분 거기서 친형 강제 입원뿐 아니라 검사 사칭은 누명을 썼다 이 거짓말 이거를 무죄 받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렇죠. 위증교사를 쓴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결돼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은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때 한 번 거의 사실상 유죄된 게 한 건 있고 대선 때 이 김문기 씨 모른다 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예, 국토부 협박 이거는 네, 네. 거의 지금 사실상 확정된 위증교사는 뭐 거의 완성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위증교사 네. 사법부에 관련된 거. 예, 이게 사실은 사법부에 관련돼서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게 위증이고 예. 검찰에 고소할 때 거짓말하는 게 무고인데 무고죠. 이 무고와 위증 교사를 묶어서 한 범죄 카테고리로 예. 법조계에서는 이제 간주하거든요. 이게 사법 시스템에 대한 농단으로서 거짓말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그래서 강력히 처벌받는 겁니다. 전과할 때도 동정 정권의 이 둘 중에 하나를 같이 봐요. 예, 예. 근데 여러분 무고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무고로 아 확정 판결 받은 게 있습니다. 벌금을 무고로도 무고로. 그때 이제 역시 당시에 거짓말에 대해서 그때 그 문제 그 이제 검사 사칭 이때 예.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고소했는데 그게 무고라 그래서 그것까지 판결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무고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것도 거기- 이제 벌금형을 받은 거죠.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 유죄 판결 나온 게 있어요. 이미 무고 전과는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중형을 99.9%의 법조인들이 예상했으나 무죄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김동연 재판장의 그 판결문은 제가 종이에 활자로 써 있는 모든 글을 통틀어 제가 읽어본 가장 큰 궤변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무고 위증교사 부분도 확정돼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공무원 사칭인데 맞아요. 검사 사칭. 그렇죠. 네, 검사 사칭은 검사 사칭은 이미 그것도 그렇지. 확정이 돼 있어요. 유죄 판결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3대 거짓말로 형사법적 처벌받는 3대 그 불법 거짓말을 다 저지르고 사실상 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확정 판결에 근접한 거짓말의 그랜드 슬램의 전관왕인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그 단군 일의 삼관왕. 유일한 분이시다. 삼관왕이고 삼관왕 전관왕. 경관왕 그랜드슬램. 그리고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왜 그러면 그냥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법으로 굳이 처벌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면 위증교사나 무고나 위증 같은 경우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정말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데 여기를 우습게 알고 거짓말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를 교란하는 거죠. 교란시키고 예, 사법 예.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거고 공무원 사칭은 뭡니까?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
어떤 민간인이 공무원을 사칭해서 경찰을 사칭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국가 기관이라는 행정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엄벌에 처하는 행정 거고요. 시스템 교란인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고표는 입법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교란시켜서 그렇죠. 입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헌정 체제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면 입법부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예.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유증교사 무고. 예. 그다음에 행정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예. 그래서 이게 엄벌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듣기에도.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이 예. 바로 입법부, 사법, 행정부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 그런 세 가지 경우에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리면서 엄벌에 맞습니다. 처하는 건데 예. 이 세 개를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그랜드 슬래머라는 장관왕인데 참관왕 우리 이재명 대표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장전층보다 더 거부감을 나타내느냐 그렇죠. 이런 네, 대목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탄핵 집회 참여 동료를 했네 안 했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여가 상당히 부진해요. 저조하죠.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판이 다 끝났다고 굉장히 자신할 것 같아. 아, 그럼요. 예. 이미 다 우리가 이긴 게임이다. 이미 그건 정리됐고 뭐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탄핵 여긴 나갈 예. 동력도 별로 없다 예. 그런 예. 거죠. 아니 그럼 그거 또 그 와중에 이게 아마 그전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나왔을 텐데 비명계 그 예. 야당 비명계에서 이재명 그렇죠. 책임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예상보다 상당히 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경수, 뭐 김동연, 김부겸, 뭐 임종석 예예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던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과 비슷하게,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출범해서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흐름이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친명의 그 횡포에 비명계들이 숨죽이면서 있었는데 예. 이제는 비명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열리는 것 같고요. 예. 그 공간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은 약간 좀 사차원 같은 분이라 예.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예. 조금 좀 저는 좀 약간 이런 말 해서 그런지 약간 로봇 같은 분이거든요. 그때 그 저기 우리 풍산계 입양 거부할 때도 그러고 파양할 때도 언제 그런 걸 느꼈는데 모든 게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예. 이분이 갑자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사과 예. 잘못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김경수랑 임종석이 나서면서 참전을 해가지고 친명과 친문 사이에 좀 격전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 친명계에서 이 비명계 친문계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니들이 뭘 했다고 그래? 니들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잖아. 문재인 정부 책임이야.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고리를 끊어주려고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사과와 잘못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야 이제는 우리 책임론은 내가 안고 간다. 십자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임종석, 김경수 마음대로 해봐. 저는 그렇게 길을 열어준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비명계 이렇게 등을 툭툭 두려준 그런 효과다 이거죠. 한번 가봐. 한번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를 쉽게 할 뿐이 아니고 저런 내용도 저는 아마 임종석 실장이나 그때 그 청와대에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상의해서 메시지를 조율을 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이 친명에서 이 친문계를 공격하고 비명계 공격할 때 니들 잘못이나 먼저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비명계가 훨씬 더 움직일 공간이 커진다 생각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비명계에 좀 잘 해보라는 사인을 뭐 좀 부지불식간에 예. 줬다고 하고 네. 최소한 이 조그만 족쇄 하나 풀어준 네. 셈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시민이 참전해서 또 완전히 지금 난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정말 그분 정말 옛날부터 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뭐뭐뭐 없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옛날엔 참 옳은 말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한다 뭐 네. 그랬었는데 옛날에 근데 지금 옳은 말도 아닌 옳지 거예요. 않은 말을 싸가지 없이 옳지도 않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난사가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친문계라든지 비명계는 지금 상당히 불쾌하죠. 그리고 거의 그렇죠. 인신모욕성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데는 어떻게 정말 그런 발언을 유시민 작가만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임종석한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그러고 김부겸 선배한테 뭐- 책이나 읽으라고 뭐 이미 능력에 넘는 무슨 과한자리 과한자리 했으니까 했다고 책이나 하잖아요. 읽으라고. 정말 유시민답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홍준표 시장이랑 뭐 텔레비 나오더니 홍준표 시장을 닮아가는지 저는 이렇게 막말을
막말 계속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묘하게 그런 코드가 네, 맞는 것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국회 연설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결국 그 전에도 한번 그 얘기 꺼냈는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예. 제안했어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의 독주 탄핵 남발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87년 헌법이 좀 균형이 빠진 게 그때는 군사 독재를 많이 경험을 해서 이게 민주화되면서 국회 권한을 너무 키워놨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묶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없어요. 저울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더라고요. 거부권 하나 있어. 거부권. 예, 예. 근데 거부권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예. 국회가 오바를 하면 그걸 겨우 막아내는 거지.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민들도 많이 생각했지만 입법부에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독재하는 걸 보면서 국회의원 권한도 좀 자제시키고 예. 견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게 국회 해산권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결국 고르고 고르다가 계엄을 선포한 건데 예. 국회 해산권을 넣느냐 마느냐 뭐 이걸 논의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 소환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지방자치제에는 지방소환제는 있어요. 주민소환제는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지방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빛 좋은 개살군 게 주민 소환을 해서 하려면 전체 유권자 중에 3분의 1인가를 서명을 받아서 투표에 참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평일날 하는데. 과거에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했는데 주민투표 붙여서 일단 요건에 안 돼 버려요. 요건에. 3분의 1만 이 투표하러 오질 않아. 안 되죠. 열지 못했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있긴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제도예요. 그리고 이 헌법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헌법에 근거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법률만으로 하면 이게 뭔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자, 헌법 바꿔서 예. 최선무 개헌에 넣어야죠. 개헌에 넣어야 되는데 개헌은 아마 하기 싫은 거죠. 예, 왜냐하면 개헌에 지금 넣어야죠. 거의 다 떡을 손에 줬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죠. 빨리 안 하면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개헌하면 또 언제까지 우리 걸릴지 국민의힘 모르니까. 모든 주자들 그다음에 지금 정계 모든 원로들 민주당의 비명계 주자들도 다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개헌 이야기하고 예. 개헌에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개헌 이야기에 묵묵부다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친한 사람 측근들, 뭐 민주당 사람들. 예. 지금 그 국회의원들 진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하려면 이건 개헌에 넣어야지 하위 법률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헌법에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법률로 하면 그건 제가 법률로 안 되죠. 헌법재판소 가면 뭐 100% 100% 위헌 나올 것 깨집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 그걸 좀 피해가기 위한 술수로 이것도 일종의 꼼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 소환제라면 또 개딸들 같은 이런 이른바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의 또 동력을 또 고무시키는 거라서 예. 자기의 또 열성 지지자들은 또 이렇게 고치시키는 면도 있죠.